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1890년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890년대의 첫 번째 사건,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880년대 설명을 할 때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성격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바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민들의 개혁 요구가 있었던 사건,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동학농민운동 첫 번째 시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은 일단은 농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왜 힘들었냐면 일단은 외세의 경제 침탈이었습니다. 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외국이 누구였냐면 일본과 청나라였습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는데, 청나라는 조청 상미술 무역장경, 기억나시죠?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됐던 조약인데, 이걸 통해서 청나라 상인의 무제한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해주면서 청나라 상인이 조선 내륙 곳곳에 막 상업을 펼치면서 조선의 상인이라든지 조선의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도 조약, 그리고 곡물의 무제한 유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고 혹은 1차 조일 통상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일본이 자신이 필요한 곡물들을 무제한적으로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면서 조선에 있는 수많은 곡물들을 일본으로 빼갔습니다. 물론 2차 조일 통상장경 때 방공령이라고 해서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 위해 방공령을 내렸지만 이 또한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은 조약을 위반했다면서 조선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일본과 청나라의 경제 침탈은 농민들을 힘들게 했죠. 두 번째, 그러면서 국가는 또 농민들을 보호해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외국으로부터의 수많은 막대한 배상금이 있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물어야 하는 이런 배상금들을 모두 농민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국가 세금은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수탈을 계속했습니다. 조선은 이미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세계가 아니었죠. 여기에 힘든 농민들은 이제 종교에 의탁하기 시작하는데, 19세기 때부터 종교에 의탁했던 동학이라는 데 주목을 해야 합니다. 동학이라는 것은 최재훈가 교주로서 세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맞죠? 2학년 때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세도정치 이후에 동학이라는 종교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학이 점점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교세를 확장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동학이 교세를 확장하면서 교조신원운동을 펼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조신원운동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최재우가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자 우리 교주님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우리 교주님의 신원을 회복시켜달라. 신분을 회복시켜달라면서 공주와 서울과 삼내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고요. 또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외세를 몰아내자, 탐관오리 처벌 반외세를 하자면서 보은에서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울 집회 때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은 집회입니다. 보은 집회에서 이제 동학들이 이제 약간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 공주 서울 3대 집회가 약간 종교적인 성격이었다며, 우리 동학 믿게 해주세요는 종교적 성격이었다며, 보은 집회는 정치적 성격으로 탐관오리 처벌해라, 너희 똑바로 해라, 반외세, 외국이랑 어울리지 말자,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우리는 고부밀란에서 찾아야 합니다. 물론 고부밀란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탐관오리가 있습니다. 탐관오리 조병갑이라는 탐관오리가 백성들, 고부의 백성들을 수탈을 했습니다. 뭐 만석보라는 저수지, 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저수지의 물을 쓸 때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죠. 근데 그 저수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만든 저수지를 쓰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누구한테? 조병갑한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고부밀란입니다. 이 고부밀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면서 조사했던 조사관이 조병갑을 파직시키긴 했지만 책임을 이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여기에 백성들이 결국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전라도에 있는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봉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1차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고부밀란이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무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인 것입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고 나서요, 농민군들은 황토연이라든지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급기야 이제 전주성을 점령해버립니다. 전주성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여기를 점령하자 이제 정부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자 정부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에게 지원을 요청하고요. 청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누구도 투입된다? 일본도 개입합니다. 왜 일본도 개입합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바로 무슨 조약? 텐진조약.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면 누구도 일본도 군대를 파견한다고 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여기 동학농민운동에 을 막기 위해서, 조선정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투입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안되겠다, 동학농민군과 우리 화해를 해야겠다면서 전주에서 화약을 냈습니다. 우리 화해하고 너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여기에서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전이 끝났잖아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되죠. 전쟁이 끝났단 말이죠. 돌아가야 되는데 청나라는 돌아가려고 했으나 어떻게?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해버립니다.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면서 조선 정부를 강압적으로 약탈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동학농민군들이 여기서 막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여기서는 동학농민군이 두 분류가 있었는데 남접과 북접이 있었습니다. 남접은요, 우리가 잘 아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고요. 전봉준,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북접은요, 약간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생체를 띄었던 세력들인데, 뭐 하여튼 이 두 세력들이 연합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서울로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공주 부근의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동학농민군은 큰 타격을 입고요. 결국은 동학농민군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군의 의의 잘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는 이 배경과 이 사건에 대한 주요 내용만 오늘 파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입니다. 정리하는 거. 감사합니다. 자, 따라 읽어 봅시다. 1894년 반봉건 반외세를 표방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1894년 반봉건 반외세를 표방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